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제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주가, 환율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늘 살피고 그 파동의 어떤 진폭, 방향 이런 걸 늘 살피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문제가 오늘 가장 큰 핫이슈로 지금 아침에 떴습니다. 그 문제도 상황을 보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저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퍼뜩 드셨어요? 현 정부에서 말한 게 네.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아. 예,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게 있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워딩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걸 통과 안 시키냐 합의한 내용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25%를 올리겠다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갑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국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미국 얘기를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마다 타코 트레이드다 해가지고 말 엄포를 해놓고 다시 돌아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오늘 또 좋은 얘기 했거든요.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또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야 된다는 또 소식을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 이 정부는 진짜 주식 부양에 진심인가 보다 그러고 지금 엄청난 돈들이 지금 어제부터 기관 투자자 돈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선포한 거거든요. 니네 자꾸 친중할 거야 이거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뭐 대표적으로 저기 뭐 SNS에 워딩을 갖다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에 경고를 한 겁니다. 뭐냐면 니네 자꾸 친중하면서 우리 거 얘기한 거 말 자꾸 바꿀 거야? 왜 안 해? 지금 이걸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타코가 될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과연 해석을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긍정적으로만 지금 국내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호가 에브리띵 예스가 이게 항상 예스가 아니고 어느 순간 그 조정이나 하락은 정말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시고 과연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행 차원을 좀 넘어선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친중 문제나 미국 정부가 지금 요구해왔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한 굉장한 타격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네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럼 관세가 25% 되면 결국에는 지금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게 약간 역설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과 현 정부는 이 지방선거에 목숨을 걸었다. 이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목숨을 걸어서 국민연금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것들을 다 압박하고 억제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모든 돈들을 다 끌어가지고 지금 주식 부양에만 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뭐 선거 때까지는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건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걸 버틸 수 있겠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너무 이렇게 환호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주식시장 오르면 당연히 투자해서 벌긴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낙관적으로만 보시면서 이게 뭐 코스닥 3,000 간다 뭐 코스피 뭐 7,500 간다 이런 거에 너무 그것만 바라보고서 투자를 안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서 투자하시고 챙길 건 챙기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5,000 달성. 여기에다가 이제 코스닥까지 1,000포인트 뭐 넘었다. 3,000포인트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어제는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는데 이 코스피가 어제는 코스피가 조금 주저앉다가 오늘 코스피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제는 이제 코스닥이 좀 움직였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그러니까 매수가 너무 이제 많으니까 사이드카 발동을 한 건데 코스닥 급등 문제도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정부에서 코스피 5천 달성한 다음에 예. 바로 이제 특별위원회가 코스닥 3천 부양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엄청 사기 시작하더니 어제 엄청난 급등이 나온 거죠. 저 사이드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너무 과열되니까 조금 쉬자. 네. 갖고 5분 동안 거래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게 주식을 거래시키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래 정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약간 쉬어가라 그랬는데도 추가 상승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코스피 5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결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예. 코스닥도 3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코스피 5천 간 게 저는 왜 자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발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지금 코스피 5천을 간 게 아니고 미국부터 AI 시장이 커지면서 그 AI 중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가 5천을 간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5천 가는데 50%를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 말고 나머지는 이제 뭐겠습니까? 뭐 조선, 방산, 원전, 현대차 이렇게 된 건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수출을 하는 기업이고 달러를 버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 이러한 AI 투자라던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과연 올랐을까?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떠한 뭔가 정책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냐를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포모가 오니까 예. 이게 여기서 코스닥 올라가면은 저기 또 따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니까 여기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뉴스 기사가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이 대통령 믿고 코스닥 3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저 이현주 의원이 코스피 5천 돌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국 저런 발언 자체가 이게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저 정치인분들이 뭐 물론 공부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저 발언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코스피 5천 돌파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AI 랠리에 우리나라가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왜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면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올라야죠. 그렇죠. 근데 왜 쏠려가지고 오릅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어제 코스닥이 5% 급등하면서 저 레버리지 상품 뭐 곱하기 2배짜리, 그러니까 ETF 교육 사이트가 마비됐는데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저기가 금융투자 교육원 사이트가 있어요. 저 사이트가 어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터져가지고 안 움직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저거거든요. 화면 보시면 저거 어제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었는데 저게 지금 밑에 저게 찍힌 이미지예요? 네, 저게 코스닥이 5% 올라가면서 사이드가 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 교육 사이트라고 하는 저 금융투자 교육원이 있어요. 그래갖고 레버리지 ETF 투자하려면 저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사이트가 폭파됐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복구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 와가지고 코스피 막자 탄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서 이제 또 나만 또 빠지나 뭐 이런 거예요? 나 빼고 나 안 사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댓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가 주식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부가 나서서 지금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스닥 3천 얘기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토큰 증권, STO,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지금 3천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 아닐 뿐더러 지금 만약에 저 디지털 자산이라던가 뭐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저게 과연 거래가 될 것이냐도 의문이고요. 네. 사실상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제도적으로 보완점들 만회하면서 좀 운영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결국에는 저게 중앙은행에서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CBDC를 할 거냐인데 CBDC를 하려면 한국은행이 주체로 하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민간 기업에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은 이것도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권 속에서 지금 정부가 노리는 거는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코스닥을 3천 보내자인데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이미지 보시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춘석 저 휴대폰 예. 보고 있는 이춘석입니까? 저분이 네. 저때 주식 거래를 뭘 했냐면 네이버랑 LG CNS 했습니다. 예. 저 두 기업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예요. 심지어 네이버는 지금 두나무랑 합병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수혜주를 이춘석 의원이 저게 주식 거래를 했는데 저거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저 국회의원이나 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했는데 그러면 저 과연 저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이춘석 한 명이겠냐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저게 지금 일부 없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이준석 의원 뭐 구속도 안 됐고요. 뭐 특검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시간 끌다가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맨날 뭐 주식으로 주가 조작하면은 뭐 완전히 그냥 패가망신 시킨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자기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은 눈 감고 넘어가고 이게 누구를 위한 발언이고 누구를 위한 뭐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닥 3천은 아마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압박한 다음에 이 자금, 부동산에 들어간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계속 옮기려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지방선거까지는 계속 증시를 부양해가지고 어떻게든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러한 약간 술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온 김에 이야기를 맞이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김병기나 강선우, 김경, 전재수 뭐 이런 여러 인물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공천 뇌물, 공천 헌금, 뭐 통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들 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인물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 같네요. 이춘석. 잊지 말자 이춘석, 다시 보자 이춘석 상기시켜야 되겠네요. 장경태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보자 장경태, 잊지 말자 장경태, 장경태 이춘석 문제 다시 한번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놓치지 말고 이 문제를 수사기관들한테 아주 제때 강하게 질타하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수사 상황이 진척이 없느냐? 계속 압박을 넣어야 돼요. 이슈는 따라가야 되긴 하지만 또 중요한 이슈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계속 쌓여갑니다. 잊지 말자 이춘석, 상기하자 장경태. 야, 그 문제 좀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환율 문제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장중에 1,440원까지 내려간 환율 급락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랑 일본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예,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 그린란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 저 그린란드 사태 나고 나서 미국의 채권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자꾸 국채를 매도를 해버리면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를 내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도 저것 때문에 국채 매도세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럽에서 저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일본이 미국 채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이 채권 매도를 하게끔 놔두면 안 되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랑 협력을 해서 그래 엔화 가치를 올리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엔화가 그러니까 달러 엔이 급락하면서 이제 어제 원달러는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린란드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뭐 밑에 뭐 시위 이런 부분도 있고 총격 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에 일본까지 미국 국채를 팔면 안 되니까 미리 일본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엔화 가치를 올리자로 합의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율이 그냥 동반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그 뉴스가 나왔는데 좀 몇 장 넘기면 이미지 나오거든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미리 약달러 기조로 가는 걸 합의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로이터 통신 발 뉴스인데 이게 사실 뭐 맞는지 아닌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내용을 이재명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3천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 안정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미리 알고 있었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환율 한 달, 두 달 뒤에 1,400원 전후로 안정수단 발굴 뭐 이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원달러 환율 내리는 안정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돈 뭐 갖다가 부어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우리나라 정부 생각에는 그러면은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원화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개입이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 약달러로 가자 하면은 신흥국들 화폐 가치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거를 그래 활용해서 코스닥 3천 지르고 지방선거까지 이 기세를 몰아가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저런 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부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모르지만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이 원달러 환율 1,400원 50원 위에서 환전된 금액으로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밸류에이션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갑자기 급락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던 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벌어들인 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것만 생각하면은 좋은 걸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다시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딱 저렇게 엄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3천 얘기 꺼내면서 환율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를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정부에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런 자신감 있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하게 엄포라기보다도 빨리 처리를 안 해? 처리해 압박하는 그런 것 같고 실제로 25%로 바꿀지 안 바꿀지는 좀 모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국채에 관련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문제가 매도 문제를 감안해서 엔화 가치를 상승시킨 게 또 한국의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주는데요. 이재명 정권이 그런 미국과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리 손을 쓴 거다 이런 이제 또 분석도 해주셨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주제를 한번 마지막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아틀라스 로봇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아틀라스 로봇 이거 공장에 한 대도 못 들어와 현대자동차의 선포. 그래서 이게 로봇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노조의 폭탄 선언 발언이 있으면 상당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시대 상황이 지금 인공지능과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현대자동차의 저런 선언, 발언, 행동, 향후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노란봉투법이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네.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버린 저는 괴물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현대차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로봇이라는 미래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 그 노조 이슈 때문에 지금 오히려 2027년도부터는 아예 28년도 이렇게는 미국부터 먼저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딱 꺼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지금 아틀라스를 많이 팔면은 현대차 공장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저 아틀라스를 여러 군데 팔아야 돼요. 그럼 팔려면은 레퍼런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물론 미국 현장에 적용을 하겠지만 미국 말고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된다라는 부분들을 레퍼런스로 활용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이걸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 같은 경우는 딱 단순하게 본인 밥그릇만 생각한 거죠. 본인들의 이권. 그래, 아틀라스 로봇이 들어오면은 이게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다.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저렇게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 된 거예요. 지금 기사 내용 보시면은 저 합의 없이는 한 대도 안 돼.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노사가 차분하게 상생하기를 찾아라. 저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로봇으로의 전환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흥선대원군 때 뭐 쇄국정책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옛날에 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지금 조선시대 쇄국정책 그다음에 1차 산업혁명 때 그 러다이트 운동과 저게 다를 게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1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그 기계 파괴 운동과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지금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것들을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 딱 통과시켜 놓고 저런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 우리 노동자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전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저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기업들이 정말 더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을 안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그런 것들이 노조나 이런 것들에 힘을 실어주고 이게 기업들에게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저 노란봉투법 때문에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네. 노조가 들고 일어나면서 또 로봇주들이 또 급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계속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고 불리는 뭐 현대무벡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갑자기 막 하한가까지 가고 급락이 나왔어요. 저 화면 보이시면 현대무벡스 차트가 어제까지 저렇게 됐는데 저렇게 지금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저게 노조가 일어나면서 저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를 정부가 자꾸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정부가 자꾸 시장에 개입하고 기업 활동에 개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과시장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저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그러면 저러한 이슈들을 누가 먼저 알겠습니까? 민주당이랑 기득권 세력들이 먼저 알겠죠. 그럼 그들은 미리 다 수익 낼 거 내고 또 그런 조짐이 보이면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 마지막 버스에 탑승한 개인 투자자들은요. 손해는 그들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개입을 하면 저는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노조가 일어나서 기업들의 이러한 것들을 방해한다. 좀 막아버린다. 이런 것들은 진짜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면에 나오지만
저 기사도 보면은 러다이트 예를 들었는데 어차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과거에 그 산업혁명 때마다 이런 현대차 노조처럼 이런 발상을 가지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진화를 하게 되고 이 산업혁명은 일어나서 결국엔 다음을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기업들도 다음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노란봉투법은 진짜 악법인 게 이게 기업들을 자꾸 옥죄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저렇게 노조나 이런 데 막혀가지고 만약에 기업들이 발전을 못하고 성장을 못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딱 봐도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기업들한테 압박을 주고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거냐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식으로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그런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감투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다이트 운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진짜 저 노란봉투법은 저는 철폐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노란봉투법과 연관해서 잘 이 로봇 새롭게 등장하는 로봇 시대에 또 노조가 어떻게 지금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드러내줬네요. 지난번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실업률로 이어졌죠. 뭐 식당 같으면 키오스크 같은 게 늘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늘면 당연히 그런 이런 일자리가 줄어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죠. 마찬가지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노조의 권한이 이제 노조의 순수한 권익 차원을 넘어서서 권한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노조가 강해지고 경영과 생산 체제까지 권한을 확대해서 막 밀고 들어오면 기업들도 근로자를 구축하는 데 망설이게 되죠. 당연히 노조가 강해지면 이런 로봇 시대에 더 편승을 합니다. 앞서 키오스크처럼. 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이런 로봇 시대를 또 부추기기도 하고 또 그게 노조가 또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게 좀 상황을 좀 분석을 예리하게 좀 해주셨네요. 예. 3부 이주호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